병원 복도의 소독약 냄새가 차갑고 코를 찔렀다. 서주아는 긴 의자에 앉아 지친 듯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 김민준이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한 채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방금 의사로부터 시아버지께서 크게 넘어지시는 바람에 중상을 입어 수술비가 최소 5천만 원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참이었다. 김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주아야,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야. 당신이 가진 그 돈, 최대한 얼마까지 내놓을 수 있어? 아니, 전부 다 내놔야 해. 서주아는 손을 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한 연못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 한때 평생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2년 전, 친정어머니가 위독하셨을 때의 장면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다. 지난번과 똑같이 10분의 1. 김민주는 순간 멍해졌다.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랭이. 김민준의 숨소리가 마치 덫에 걸린 야수처럼 거칠어졌다. 당신 미쳤어? 서주아, 우리 아버지라고. 5천만 원인데 10분의 1만 내겠다고? 지난번에 당신 어머니는 500만 원이었고 당신이 150만 원 냈잖아. 이번엔 5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을 내겠다는 거야?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병원 복도의 방음벽을 뚫을 기세였다. 서주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었어? 그녀는 차분한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로 반문했다. 지난번 우리 엄마가 위독해서 입원했을 때 수술비로 500만 원이 필요했어. 내가 당신이랑 어머님께 애원했지. 당신들은 그건 내 처갓집 일이니 상징적으로 150만 원만 내주겠다며 나한테 차용증까지 쓰게 했잖아. 그 기억은 무딘 칼날이 되어 다시 한번 서주아의 가슴에 남은 오래된 상처를 헤집었다. 2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서주아의 예금은 고작 몇백만 원뿐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김민준을 찾아갔다. 당시 김민준은 한 IT 기업의 과장이었고 수입도 쏠쏠했으며 집안의 예금도 모두 그가 관리하고 있었다. 500만 원? 예, 너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게냐?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는 그 액수를 듣자마자 펄쩍 뛰며 책상을 내리쳤다. 서주아야,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너는 이제 김씨 집안 사람이야. 내 엄마가 친엄마면 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란 말이냐? 우리 집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해. 네가 뭔데 그 돈에 손을 대려 해? 김민주는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주아는 그의 소매를 붙잡고 애원했다. 민준 씨, 우리 엄마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우리 부부잖아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는 건가요? 김민주는 한숨을 쉬며 가운데 낀 샌드위치처럼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주아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자. 내가 어떻게든 150만 원은 마련해 볼게. 나머지는 당신도 형제자매들이 있으니 어서 돈을 구해봐. 그 순간 서주아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통장에 최소 1억 원의 유동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고작 150만 원, 10분의 1도 안 되는 돈만 내놓으려 했다. 더 가관인 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가 굳이 그녀에게 가족 차용증을 쓰게 하며 그 돈을 3년 안에 반드시 갚으라고 했던 것이다. 결국 서주아는 외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잠실의 작은 오피스텔을 밤새 팔아 겨우 수술비를 마련했고 어머니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그 사건은 서주아의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환상을 완전히 박살냈다. 민준 씨, 서주아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지난번에 당신이 나에게 150만 원을 주었고 나는 500만 원의 모든 부담을 짊어졌어요. 이번에 아버님 수술비는 5천만 원이니 우리가 지난번에 세웠던 부부 상호 부조 기준에 따라 내가 500만 원을 내는 건
이미 충분히 의리를 지킨 거죠. 김민주는 화가 나 가슴이 들썩였다. 그는 그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거랑 이거랑 같아? 그때는 당신 엄마였고 지금은 우리 아버지잖아. 부모님을 부양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오, 서주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우리 어머니를 부양하는 건 당신 의무가 아니었나요? 부양 의무는 쌍방향이에요. 민준 씨. 당신이 먼저 선을 긋고 우리 어머니를 처갓집 일로 규정했으니 지금 나도 당신 아버지를 당신 김씨 집안의 일로 규정할 권리가 있는 거죠. 김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서주아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가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이렇게나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복수를 할 줄이야. 그의 생각에 여자는 관대해야 하고 가정을 위해 사심 없이 헌신해야 했다. 장난치지 마. 아버지 위독하시다고 지금 나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야? 김민주는 다급해져 목소리를 몇 톤 높였다.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단지 당신이 제정한 가족경제 규칙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주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그녀의 시선이 김민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에는 지난 2년간의 인내와 억제가 가득 담겨 있었다. 20분만 줘요. 은행 가서 500만 원 이체할게요. 나머지 500만 원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 해요. 이건 지난번에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방식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아섰다. 김민주는 얼굴이 하얘졌다 파래졌다 하며 홀로 그 자리에 남겨졌다. 김민주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서주아가 변했다. 그가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 정도로 변해 있었다. 서주아는 병원에서 나와 곧장 은행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개인 변호사인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지난번에 준비해둔 자료들 언제든 진행 가능한가요?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주아 씨, 모든 자산 청산 및 재산 분할 방안은 이미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언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소송은 보류해 주세요. 대신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제 명의로 된 그 오피스텔의 소유주가 완전히 변경되었는지, 김민준 씨가 어떤 이유로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확실히 처리되었는지요. 네, 서주아 씨. 해당 부동산은 서주아 씨의 혼전 재산으로 전액 매입하셨고, 혼인 후에도 혼전 재산으로 인테리어 및 유지 보수를 하셨기에 김민준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완벽하게 보호 조치를 해두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주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어머니의 위독한 상황은 그녀에게 김민준과 시댁의 민낯을 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의 인식 속에서 서주아는 월 300만 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평범한 행정직원이자 모든 재산을 친정에 가져다주는 사람일 뿐이었다. 그들은 서주아가 나약하고 김씨 집안에 의존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서주아는 지난 2년 동안 어머니 수술 후 남은 돈을 이용해 1년의 정확한 투자를 진행했다. 서주아는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했지만 가정을 돌보기 위해 비교적 한가한 행정직을 선택했을 뿐이었다. 어머니가 퇴원하신 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재테크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몇몇 기술주에 투자했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 해외 직구 대행 사업도 벌였다. 그녀의 수입은 이미 김민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김민준과 시어머니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이미지를 유지했다. 명품을 사지도 브랜드 가방을 들지도 않았다. 모든 추가 수입은 그녀가 따로 개설한 비밀 계좌에 입금했고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용해 숨겼다. 2년 동안 서주아의 개인 자산은 놀라운 액수에 도달했다. 7억 원이 넘었다. 이 돈은 그녀가 자신을 위해 독립과 존엄을 위해 쟁취한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그렇게 이중잣대를 들이댈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그를 떠날 수 없고 이 집을 떠날 수 없으며 큰돈을 내놓을 수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정 내에서 경제적 대권을 쥐고 있다는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다. 이제 김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위기가 닥쳤다. 서주아는 김민준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내 목숨 보냈어요. 아버님 기다리시니 빨리 처리해요. 김민준은 즉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서주아, 나한테 이럴 수 없어. 500만 원을 내가 어디서 구해. 내 예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이건 우리 이사 갈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란 말이야. 이사? 서주아는 차갑게 비웃었다. 당신 아버지는 지금 수술실 문 앞에서 누워 계신데 당신은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있어?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팠을 때 노후를 생각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부양 의무를 이행할 때야. 하지만 그게 내 전 재산이란 말이야. 당신도 돈 있잖아. 지난번에 오피스텔 판 돈 있지 않아? 김민주는 떠보듯 물어왔다. 그 돈은 어머니 요양비랑 빚 갚는 데 다 썼어. 서주아는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김민준의 탐욕과 의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다. 그리고 민준 씨, 이제 와서 우리가 부부라는 걸 깨달았어? 지난번에 나한테 150만 원만 줬을 때 당신은 나를 아내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할 만큼 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김민준의 돈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과거 이기심과 이중잣대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를 몰아 서울 시내로 향했다. 냉정을 유지해야 했다. 이제부터 시작될 가정 내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니까. 랭산, 서주아가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 박혜숙 여사가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 여사는 평소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병원에서조차 단아한 실크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은 그녀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민주는 복도를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서주아를 보자마자 그는 곧장 다가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져 있었다. 주아야, 왔구나. 엄마, 주아 왔어요. 김민주는 다급하게 말했다. 박 여사는 서주아를 보자마자 자애로운 표정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다가와 서주아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아가, 이제야 왔구나. 내 시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크게 다쳐본 적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지만 서주아는 그 안에 가식을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님, 민준 씨한테 500만 원 보냈어요. 서주아는 그녀의 연기를 들어줄 생각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박 여사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는 서주아의 손을 놓았다. 그녀의 눈빛에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금세 그것을 감추었다. 500만 원? 아가, 네가 뭘 잘못 기억한 거 아니니?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너랑 민준이는 부부잖니? 그럼 적어도 반반씩은 내야지. 민준이는 이미 자기 예금 2천만 원을 다 내놨단다. 아직이 500만 원이나 모자라는데.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엄마가 500만 원이 필요했을 때 어머님이랑 민준 씨는 150만 원만 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이번에 5천만 원에 제가 500만 원을 내는 건 이미 10배의 비율로 기여하고 있는 셈이에요. 서주아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뼈를 때렸다. 박 여사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녀는 서주아가 옛날 일을 들먹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거랑 이거랑 같니? 내 엄마는. 박 여사는 말을 하다 말고 예전처럼 모질게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말을 바꿨다. 아이고, 아가. 지난번은 지난번이고 이번은 이번이지. 지난번엔 이 어미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 됐니? 하지만 지금은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잖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서주아의 눈빛은 확고했다. 어머님께서 항상 저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집안의 규칙은 함부로 어지럽히면 안 된다고요. 민준 씨가 지난번에 정한 규칙은 처갓집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집에서는 10분의 1만 돕는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김민주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불이 난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서주아에게 눈짓을 보내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주아야, 그만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됐지? 내가 지금 돈 빌리러 갈게. 네가 일단 좀 보태줘. 김민주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서주아는 고개를 젓. 민준 씨, 당신 돈 못 빌려요. 제가 지난번에 오피스텔 팔고 돈 빌리러 다닐 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봤어요. 당신 인맥 내가 훤히 알아요. 지금 당신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건 당신 비자금뿐이에요. 김민준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서주아의 입을 통해 사람들 앞에서 폭로된 것이다. 무슨 비자금? 나 비자금 없어. 김민주는 다급하게 부인했다. 박 여사도 긴장하며 나섰다. 우리 민준이가 무슨 비자금이 있다는 거냐? 아가, 뜬 소문 듣고 그러는 거 아니야? 서주아는 차갑게 비웃었다. 어머님, 서둘러 부인하지 마세요. 민준 씨 통장에는 작년 연말에 저 몰래 빼돌린 3천만 원짜리 여행 자금이 있어요. 저한테는 아파트 중도금 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 계속 다른 계좌에서 잠자고 있었죠. 아버님 수술비 절반은 낼 수 있는 돈이네요. 서주아의 말은 마치 강력한 폭탄처럼 터져 박 여사와 김민준을 망연자실하게 만들었다. 김민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굵게 굴러떨어졌다. 그가 그렇게 깊이 숨겨둔 비밀을 서주아가 속속들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서주아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건 민준 씨, 당신이 줄곧 나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엄마 목숨을 가지고 당신의 경제적 경계선을 세웠으면서 뒤로는 몰래 자기 퇴로를 마련해뒀죠. 이제 당신은 그 돈을 내놔야만 해요. 박 여사는 급히 김민준 옆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예, 어서 이체해. 저 애한테 꼬투리 잡히지 말고 일단 돈부터 마련하고 보자. 김민주는 망설였다. 그 돈이 자신의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서주아의 단호하고 냉정한 눈빛을 보자 지금 내놓지 않으면 그녀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못해 3천만 원을 병원 계좌로 이체했다. 아직 500만 원이 부족하네요. 서주아가 상기시켰다. 박 여사는 발을 동동 굴렀. 이걸 어쩌면 좋니? 우리 집엔 정말 돈이 없는데. 아가, 내 손에 분명 돈이 더 있을 거야. 네가 지난번에 오피스텔 판 돈.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집을 판 건 저희 엄마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어요. 어머님의 은폐와 민준 씨의 이기심을 위해 제가 돈을 낼 의무는 없어요. 서주아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낼 수 있는 돈은 최대 500만 원이에요. 이게 제 마지노선입니다. 랭스이,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정말 다급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아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순 없잖니? 내 시아버지가 잘못되면 우리 민준이는 어떡하고 이 집은 어떡하라고? 박 여사는 감정에 호소하며 서주아의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어머님, 지난번에 저희 엄마가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실 때 어머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하셨죠. 그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은 날 사는 걸 못 보고 가는 게 평생의 한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서주아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거절의 뜻은 단호했다. 김민주는 서주아를 보며 거대한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서주아에 대해 가졌던 통제력과 인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약해 보이기만 하던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세워져 있었다. 서주아, 꼭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붙여야겠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고 약간의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네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되는 걸 눈뜨고 보고만 있는다면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겠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서주아는 웃었다. 그 웃음은 어딘가 처량했다. 이혼. 민준 씨,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2년 전 당신이 나한테 150만 원을 쥐어주며 차용증을 쓰게 했던 그 순간 나는 이미 우리 결혼이 이름만 남은 껍데기라는 걸 알았어요. 이혼으로 나를 협박할 생각은 마세요. 난 이미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김민준과 박 여사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준비가 끝났다니? 무슨 준비? 서주아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 하나를 찾아 김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제가 변호사를 통해 작성한 이혼 재산 분할 합의서 초안이에요. 한번 보세요. 김민준의 손이 떨렸다. 그는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선명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갑서주아은 혼인 후 공동재산의 분할을 요구하며 을긴 민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다. 박 여사가 휴대폰을 확 낚아챘다. 그녀는 화면의 내용을 보고 경악했다. 너 진작부터 이혼할 생각이었구나. 박 여사는 서주아를 가리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이 배은망덕한 것. 처음부터 우리 집안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계산한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을 보호하고 있었을 뿐이죠. 서주아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 당신이 멋대로 재산을 빼돌리고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거부한 것, 이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되는 증거예요.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당신 명의의 차와 아파트 대출까지 전부 명확하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되찾을 거고요. 김민주는 마치 모든 기력을 빼앗긴 사람처럼 벽에 힘없이 기댔다. 그는 서주아가 말한 준비가 끝났다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아버님 수술비는 500만 원이 부족하네요. 서주아가 상기시켰다. 지금이라도 돈 빌리러 다니면 어쩌면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뒷감당은 알아서 하세요. 김민주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투자에 돈이 묶여 있거나 대출금을 갚고 있었다. 당장 500만 원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서주아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애원이었다. 아가, 어미가 빌게, 어미가 사과할게, 어미가 잘못했다. 우리가 너한테 빚을 졌어. 네가 가진 남은 돈 좀 꺼내서 네 시아버지 좀 살려다오. 앞으로 집안 돈은 다 네가 관리하게 해줄게. 응? 어머님, 저한테 남은 돈 없어요. 서주아는 손을 뿌리쳤다. 말도 안 돼. 네가 오피스텔 판 돈은 어쨌어. 분명히 숨겨놨을 거야. 김민준이 갑자기 폭발했다. 그는 서주아 앞으로 달려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서주아, 말해. 너 도대체 돈을 얼마나 숨겨놓은 거야? 서주아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김민준의 손을 거세게 뿌리쳤다. 당신은 알 권리 없어. 서주아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아졌다. 그녀의 말투에는 전례 없는 강한 기세가 담겨 있었다. 이건 내 개인 재산이야. 당신과는 상관없어.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야. 만약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나는 즉시 이혼 소송을 시작할 거고 단일원도 더 내놓지 않을 거야. 김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서주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이제 당신에게 2가지 선택지를 줄게요. 서주아는 그를 노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첫째, 지금 무슨 수를 써서든 남은 돈을 마련해서 아버님이 무사히 수술받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합의서대로 이혼하는 거죠. 공동재산 분할하고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는 거예요. 둘째, 내가 이 돈을 대신 내줄게요. 하지만 당신은 집에 있는 아파트에 내 이름을 공동 명의로 올려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 대권을 모두 나에게 넘긴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해요. 아파트 대출은 내가 갚을 거고 모든 지출은 내가 결정해요. 당신과 어머님은 내 경제적 관리에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김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디가 선택지란 말인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를 선택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두 번째를 선택하면 그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박 여사는 아파트 공동명의와 경제권이라는 말을 듣자 얼굴이 시아버지의 병세보다 더 복잡하게 변했다. 아가, 네가 어떻게? 박 여사가 반박하려 하자 어머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서주아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게 제 조건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당신들은 저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결혼 생활에서 오직 돈만이 안정감과 발언권을 가져다 준다는 걸요. 만약 당신들이 두 번째를 선택한다면 저는 남은 돈을 내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재활 비용까지 책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이혼이에요. 박 여사는 김민준을 바라보았다. 김민준의 눈에는 고통과 갈등이 가득했다. 5천만 원의 수술비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었다. 서주아는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1분 1초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느리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갈등을 최고조로 밀어붙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랭우, 김민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빽빽하게 맺혔다. 그는 복잡한 눈빛으로 서주아를 바라보았다. 분노와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두려움이었다. 그는 눈앞의 이익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서주아가 손에 쥐고 있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비밀 자금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다. 서주아, 꼭 이렇게까지 독하게 굴어야 해? 김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독한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지키는 거죠. 민준 씨, 당신 마음속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지난번 당신의 행동은 아내로서 제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경제적 안정감과 정서적 지지를 완전히 박탈했어요. 서주아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금은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선택을 해야만 해요. 박 여사는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 순간 서주아를 더 이상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민준의 옷을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재촉했다. 얼른 승낙해. 일단 네 아버지부터 살리는 게 중요하지. 공동명의는 나중에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자. 김민준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그는 일단 각서에 서명하면 이 집에서 완전히 부속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잘못되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알았다. 게다가 그는 그 돈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 좋아, 약속할게. 김민준은 마치 온몸의 힘을 다 쓴 것처럼 힘겹게 이몇 마디를 내뱉었다. 서주아의 입꼬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살짝 올라갔다. 그녀는 즉시 다른 서류를 꺼내 김민준에게 건넸다. 이건 가정재산 및 경제관리 위임 각서예요. 아파트 공동명의는 나중에 처리해도 되지만 이 각서는 지금 바로 서명해야 해요.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 명의의 모든 은행카드, 투자계좌의 통제권과 비밀번호를 나에게 넘긴다. 향후 10년간 모든 가정의 큰 지출은 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시부모님의 부양비는 내가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지급하며 당신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김민준은 각서를 보며 손을 심하게 떨었다. 그는 서주아가 돈뿐만 아니라 권력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미래의 어떤 비자금도 숨길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려 했다. 주아야, 이건 박 여사는 각서 내용을 보고는 경악했다. 이건 우리 민준이를 빈털터리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냐. 너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속셈이구나. 어머님 흥분하지 마세요. 서주아의 말투는 평온했다. 저는 단지 제가 대신 내주는 이 돈이 응당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뿐이에요. 만약 민준 씨가 앞으로 가정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사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또 한다면 이 각서는 이혼 시 그가 빈손으로 나가게 되는 법적 근거가 될 거예요. 김민주는 이제 더 이상 흥정할 힘이 없었다. 그는 그저 아버지를 빨리 수술실로 모시고 싶을 뿐이었다. 그는 펜을 들어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서주하는 각서를 챙기며 입가에 승리의 미소를 띄었다. 좋아요. 이제 남은 자금은 제가 해결하죠. 그녀는 김민준과 박 여사 앞에서 휴대폰 뱅킹 앱을 열었다. 5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죠? 서주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손가락을 가볍게 움직였다. 김민준과 박 여사는 서주하의 계좌 잔액을 보려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들이 화면의 숫자를 보았을 때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계좌 잔액 7억이 135만 6,000원. 7억 원이 넘는 숫자는 마치 무거운 망치가 되어 김민준과 박 여사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이 돈 어디서 났어? 김민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렸다. 그는 서주아가 기껏해야 몇 천만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제 개인 재산이에요. 서주아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500만 원을 병원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 기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박 여사는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는 서주아를 가리키며 목소리가 달라졌다. 너 이렇게 많은 돈을 숨기고 있었어? 7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돈 없다고 거짓말을 해? 오피스텔 판도는 다 썼다며. 오피스텔 판도는 제 시작 자금이었어요. 서주아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민준 씨, 당신은 집에서 나를 무시했죠. 그저 박봉받는 행정직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금융을 전공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다는 걸요. 지난 2년 동안 제 모든 추가 수입은 고성장 주식과 펀드에 투입됐어요. 제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이미 당신들의 탐욕과 이중잣대를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당신들은 고작 150만 원만 내주겠다고 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나의 안정감은 나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요. 서주아는 병원 수납 창고로 가서 모든 수속을 마쳤다. 그녀는 자신의 돈으로 김민준의 아버지에게 수술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박 여사는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줄곧 서주아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연약한 감이라고 생각했다. 설마 그녀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봉황일 줄이야. 7억 원. 그것은 그들 집안의 모든 자산을 합친 것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액수였다. 김민준의 얼굴에는 후회와 수치심이 가득했다. 그는 2년 전 자신이 서주아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그녀를 얼마나 경시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가정의 경제적 명맥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서주아야말로 진정한 숨은 부자였다. 그는 고작 3천만 원의 비자금 때문에 서주아에게 약점을 잡혔고 이제는 가정의 경제적 대권 전체를 두 손으로 바쳤다. 주아야, 김민주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준 씨,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서주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수술 시작됐어요. 들어가서 어머님 옆에 계세요. 오늘부터 당신의 모든 월급 통장과 은행 카드는 저에게 주세요. 제가 일상적인 용도는 남겨줄 테니 당신은 안심하고 일하면서 아들로서의 본분을 다하면 돼요. 그녀의 말은 가정 내 권력 구조의 전복을 완전히 선언하는 것이었다. 김민주는 한 집안의 가장에서 서주아의 월급쟁이로 전락했다. 서주아는 이 돈이 시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돈은 그녀를 숨막히는 결혼관계에서 해방시켜 주었고 진정한 자유와 통제권을 얻게 해주었다. 링로우, 시아버지 김영철 씨의 수술은 길고 긴 6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의사가 수술 성공을 알렸을 때 박 여사는 의자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김민준도 한숨 돌렸다. 그는 전례 없이 복잡한 감정이 섞인 눈빛으로 서주아를 고맙게 바라보았다. 서주아는 창가에 서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했다.
시아버지의 목숨은 구했지만 그녀와 김민준의 결혼은 이제 계산과 거래로 가득 찬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후속 재활에는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특실 병동, 수입 약물, 그리고 장기적인 재활 훈련까지. 이 비용은 5천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였다. 다음 날 서주아는 자신의 경제관리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민준에게 그의 모든 월급카드, 주택담보대출 계좌, 투자 계좌의 비밀번호를 넘기라고 했다. 김민준은 온갖 불만을 품었지만 그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쓰인 각서 앞에서는 감히 반항하지 못했다. 서주아는 김민준의 경제 상황이 그가 말한 것보다 훨씬 나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3천만 원의 비자금 외에도 작년에 투자 실패로 남은 소액 대출을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자금 사정이 빠듯했다. 민준 씨, 당신은 앞으로 한 달에 50만 원의 생활비만 쓸 수 있어요. 당신의 일상적인 통근, 점심, 용돈을 포함해서요. 그 외의 모든 돈은 가정 공동 계좌로 들어가 아버님 재활과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일 거예요. 서주아는 서재에 앉아 냉정하게 그에게 선언했다. 50만 원. 김민주는 소리쳤다. 주아야, 나 회사에서 과장이야. 매달 접대할 일도 많은데 5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접대는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겠죠. 단, 투명하게 하세요. 서주아는 그에게 표 하나를 내밀었다. 지금부터 5만 원이 넘는 모든 지출은 저에게 보고해야 해요. 이게 제가 가정 재물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당신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김민주는 전례 없는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한때 집안의 기둥이었고 모든 돈을 관리했다. 이제 그는 돈 한 푼 쓰는 것조차 서주아의 눈치를 봐야 했다. 서주아, 너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그는 분노에 차 소리쳤다. 맞아요. 복수하는 거예요. 서주아는 숨기지 않았다. 지난번에 당신이 나한테 150만 원만 줬을 때 당신은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나도 당신에게 공평함을 주는 거예요. 민준 씨, 만약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만 해요. 박 여사는 김민준의 생활비가 50만 원으로 줄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서주아에게 달려와 크게 소리쳤다. 서주아야, 네가 어떻게 내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 손에 7억이 넘는 돈을 쥐고 있으면서 우리 민준이를 이렇게 쪼들리게 살게 해? 서주아는 그녀를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제 7억은 제가 위험을 감수한 투자와 힘든 노동으로 번 돈이에요. 제가 제 개인 재산을 들여 민준 씨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뒷받침할 의무는 없어요. 시아버님을 부양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 의무이지만 저 혼자의 의무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장하건대 아버님의 재활 비용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제대로 사용될 거예요. 저는 최고의 간병인을 고용했고 가장 비싼 약을 샀어요. 이건 모두 예전에 민준 씨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들이죠. 서주아의 말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서주아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들 가족 모두는 시아버지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서주아의 재력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명의건은 제가 이미 부동산에 연락해놨어요. 내일 아침에 같이 가서 수속 밟도록 하죠. 서주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김민준과 박 여사는 서주아를 바라보았다. 한때 그들이 처갓집 도와주기 대상으로 여겼던 며느리가 이제는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랭치, 아파트 공동명의 수속은 이상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서주아는 금융과 법률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인 권익을 확보했다.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손에 쥔 순간 서주아는 든든한 안정감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보장을 넘어 그녀의 자아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 후로 서주아는 가정사를 완전히 주도했다. 그녀는 엄격한 재무예산을 세웠고 시아버지의 의료비뿐만 아니라 가정저축과 투자 계획까지 포함시켰다. 그녀는 전문적인 지식으로 김민준과 박 여사의
과거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던 재무 상태를 완전히 바로잡았다. 박 여사는 이에 극도로 부적응했다. 그녀는 한때 집안의 안주인이었고 모든 발언권을 쥐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옷 한 벌 사는 것조차 서주아에게 예산을 신청해야 했다. 한 번은 박 여사가 김민준에게 명품 시계를 사주고 싶었다. 접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녀는 서주아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신청했다. 아가, 우리 민준이가 요즘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잖아. 너무 초라하게 하고 다닐 수는 없지. 어미가 시계 하나 사주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그 1,000만 원짜리 말이야. 박 여사가 떠보듯 물었다. 서주아는 손에 들고 있던 재무 보고서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어머님, 민준 씨의 현재 소득 수준으로는 1,000만 원짜리 시계를 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일과 아버님 간병에 있어야지 사치품에 있어서는 안 돼요. 서주아는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은 없어요. 서주아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의 현재 월 수입은 주택담보대출과 일상경비를 제외하면 모두 아버님 재활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부채 상태예요. 우리가 빚을 다 갚고 아버님이 완전히 회복되고 대출 압박이 줄어들면 그때 그의 예산을 늘려주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 어떤 불필요한 지출도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박 여사는 완전히 기가 죽었다. 그녀는 서주아가 자신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규칙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규칙은 그녀가 과거에 서주아에게 가했던 가혹함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고 근거가 있어서 반박할 수가 없었다. 김민준 역시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돈이 없으니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회식을 쏘곤 했지만 이제는 꼼꼼히 계산해야 했다. 더 그를 괴롭게 한 것은 서주아가 그 앞에서 예전처럼 상냥하고 다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태도는 마치 사업 파트너나 상사 같았다. 민준 씨, 이번 달 실적은 좋았네요. 하지만 지난번 경비 청구서에 3만 원짜리 식비 영수증이 없어요. 보충해 주세요. 민준 씨, 아버님 간병인 말로는 어제 병문안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해요. 일주일에 3번, 매번 최소 2시간의 간병 시간을 보장해야 해요. 서주아의 요구는 정확하고 전문적이어서 그가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당시에 왜 그렇게 서주아를 경시했는지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집안일 잘하고 노인을 잘 모시는 현모양처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엄청난 능력과 부를 숨기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현재 생활은 마치 서주아가 돈으로 만든 새장에 갇힌 것 같았다. 그에게는 집도 있고 아내도 있었지만 자유와 존엄은 없었다. 링바, 몇 달이 지나고 시아버지의 병세는 점차 안정되었다. 가정의 재무 상황도 서주아의 관리하에 호전되기 시작했다. 서주아의 투자 계좌는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그녀는 자신의 부로 이 위태로운 가정을 지탱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결혼은 그녀에게 있어 이미 사랑의 온기를 잃고 차가운 책임과 거래만 남았다. 김민주는 서주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서주아가 야근할 때 야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업무 능력을 칭찬하기도 했다. 주아야, 내가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돈 관리를 더 잘하는 것 같아. 정말 대단해. 한 번은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서주아는 업계 보고서를 보느라 고개도 들지 않았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만약 당시에 당신이 남편과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나를 계산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김민주는 한숨을 쉬며 그녀 옆에 앉았다. 내가 잘못했어. 지난번에 어머니 아프셨을 때 내가 150만 원만 준 거 내가 이기적이었어. 우린 아직 젊으니까 돈은 나중에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가족의 정과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걸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죠. 모르는 척 했을 뿐이지. 서주아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때 당신은 150만 원으로 나에 대한 부양 의무를 끊어내려고 했던 거야. 그게 아주 핫선한 거래라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당신은 나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어버렸어. 이제 당신은 5천만 원을 대가로 가정의 경제적 대권과 발언권을 상실했지. 당신이 이득을 본 것 같아? 서주아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 같았다. 김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야 서주아의 반격이 돈 때문이 아니라 존엄과 공정함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아야, 우리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는 간청했.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는 다 당신 말 들을게. 우리 잘 살아보자. 서주아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갈 수 없어요. 민준 씨. 당신에게 100% 순종하고 돈을 따지지 않던 예전에 나는 죽었어요. 지금의 나는 당신의 파트너이자 이 가정의 CEO예요. 우리는 이익 공동체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이미 다 소진됐어요. 그녀의 말은 김민준에게 완전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이 서주아의 마음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시도했다. 감정적인 회복을 통해 점차 권력을 되찾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김민주는 서주아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는 그녀를 껴안으며 과거의 친밀함을 되찾으려 했다. 서주아가 그를 딱딱하게 밀어냈다. 민준 씨,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서주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결혼은 이제 협력 관계예요. 경계를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부부잖아. 김민주는 억울함을 느꼈다. 부부? 서주아는 차갑게 비웃었다. 2년 전에 당신은 나를 남처럼 대했으면서 이제 와서 내가 아내의 의무를 이행하길 바라는 거야? 민준 씨, 나는 당신의 결혼에 대한 환상을 만족시켜줄 의무가 없어. 우리 사이에는 그 각서와 공동의 책임만 남았을 뿐이야. 김민주는 완전히 깨달았다. 서주아의 복수는 전방위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과 권력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감정적 요구까지 앗아갔다. 그의 현재 생활은 마치 정밀한 기계 같았다. 서주아는 그 핵심 칩을 쥔 사람이었고 그는 가정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그녀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다. 링저우. 서주아의 강한 태도는 김민준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박 여사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났다. 박 여사는 비록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었지만 서주아가 시아버지를 위해 고용한 특급 간병인, 사다 놓은 수입 영양제, 그리고 매달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가정 계좌 잔액을 보며 서주아가 자신보다 돈 관리를 더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서주아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서주아를 위해 밥을 짓고 서주아의 서재를 정리해주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서주아 앞에서 김민준의 험담을 하며 관계를 좁히려 했다. 아가, 우리 민준이 저 녀석 정말 한심하지? 역시 네가 대단해. 우리 집을 이렇게 반듯하게 잘 꾸려나가고 말이야. 박 여사가 아첨하듯 말했다. 서주아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민준 씨는 어머님 아들이니 어머님께서 그가 더 발전하도록 격려해 주셔야죠. 집안일에 관해서는 저는 제 직책을 이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이 집에서는 경제권을 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걸요. 박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지만 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 여사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어느 주말 그녀는 다시 한번 서주아의 권위에 도전하려 했다. 시아버지가 꽤 회복되어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자 박 여사는 시아버지의 몸이 좋아졌으니 특급 간병 시간을 줄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가, 간병비가 너무 비싸구나. 내가 내 아버지를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우리 간병인을 해고하는 게 어떠니?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아낄 수 있을 텐데. 박 여사는 서주아를 설득하려 했다. 서주아는 시아버지의 재활 계획을 검토한 후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안 돼요. 전문 간병인은 재활 계획의 일부예요. 어머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돌보시기에는
체력이 부족하세요. 만약 아버님께서 다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100만 원을 아끼기 위해 수천만 원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아이고, 네가 너무 조심하는구나. 내가 예전에 네 아버지를, 어머님, 제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서주아의 말투는 강경했다. 저는 이미 각서에 서명했어요. 아버님의 재활 비용은 전적으로 제가 관리합니다. 만약 제 관리 방식에 이의가 있으시면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어요. 박 여사는 화가 나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김민준을 찾아가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길 바랐다. 민준아, 내 마누라 좀 봐라.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해. 이제 우리를 아주 쥐어짜려는 모양이야. 박 여사는 울며 하소연했다. 김민준은 어머니를 보며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주아가 맞아요. 주아의 관리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에게 협조하는 것뿐이에요. 너 쟤한테 무슨 약이라도 먹었니? 너 내 아들 맞아? 박 여사는 아들의 나약함에 실망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이 가정의 미래도 생각해야 해요. 아버지 목숨을 구한 것도 주아고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것도 주아예요. 우리는 지금 주아에게 조건을 걸 자격이 없어요. 김민준의 말은 박 여사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짓밟았다. 서주아는 가정 내에서 자신의 절대적인 경제적 지위를 성공적으로 확립했다. 그녀의 목표는 이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돈으로 결혼 생활에서의 존엄과 발언권을 사들였다. 시아버지 김영철 씨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고 가정의 재무 위기는 완전히 해소되었다. 서주아의 개인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그녀는 이 가정의 명실상부한 경제적 핵심이 되었다. 서주아는 이혼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하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이런 협력관계의 결혼에 익숙해져 있었다. 김민주는 이제 그녀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랐고 박 여사는 그녀를 공손하게 대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존중과 통제권을 얻었다. 그녀는 결혼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합작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투자 결정과 자산 관리를 책임졌고 김민주는 근로소득과 일상적인 실행을 담당했다. 양측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별탈 없이 지냈다. 한 번의 가족 식사 자리에서 박 여사는 술잔을 들고 서주아에게 먼저 술을 권했다. 아가, 이 어미가 예전에는 정말 노망이 들었었나 보다. 너한테 편견이 많았지? 이제야 어미가 깨달았다. 너는 좋은 며느리이자 유능한 사람이야. 앞으로 이 집은 너에게 맡기마. 박 여사의 태도는 훨씬 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주아는 평온하게 그녀의 술잔을 받았다. 어머님, 제가 바라는 건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어머님과 민준 씨의 이기심은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어요. 여자는 결혼 생활에서 반드시 자신의 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요.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위기에 직면했을 때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든요. 김민주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서주아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정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지만 아버지의 건강과 가정의 안정을 얻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다시는 예전처럼 거만한 자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서주아를 향해 술잔을 들었다. 주아야, 고마워.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서주아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의 잔을 받았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경제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10분의 1이라는 마지노선으로 자신을 위해 100%의 존중을 쟁취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부로 자신을 위한 견고한 성을 쌓았다. 그녀는 여전히 김민준의 아내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 자신의 여왕이 되었다는 것이다.